안녕하세요. 예, 사회자 설명 주신 대로 오늘 패널 토론은 스타트업 VC 대기업의 삼박자 클린테크 2.0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희 그 클린테크 에너지 믹스 등을 말할 때 사실 또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는 정부이기도 한데 오늘은 아쉽게도 정부 관계자는 못 모셨고요. 대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VC에서 각각 모시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친환경 용기 솔루션을 기반으로 순환자원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이노보틀의 오세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생에너지와 그 핀테크 기술을 융합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루트에너지의 윤태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투자를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투자를 하는 임팩트 벤처 캐피털 옐로우독의 대표 재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클린테크에 관련해서는 뭐 스타트업 또 뭐 그 VC 그리고 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부라고 또 할 말이 없겠습니까? 각자 굉장히 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윤태한 대표님께 어떤 국내외에서 굉장히 좀 브로드한 질문이긴 한데요.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예, 뭐 간략하게 포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2020년 들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재생에너지라는 그 에너지원이 이제 한 70년, 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왔었는데 항상 그 기존에 대체할 수 있는 석탄이나 이런 가스에 비해서는 더 비싼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가장 저렴했던 석탄보다 더 저렴한 것이 바로 태양광과 이제 풍력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2020년에 발표한 그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그 산업과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똑같은 그 퀄리티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산업과 국민에서는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더 저렴한 에너지원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이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저렴한 그런 변곡점이 올해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산업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022년 이후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가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속도를 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그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 해외만큼 빠르게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긴 한데 국내에서도 아마 3, 4년 이내에는 그런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더 좋아지는 시기가 와서 산업에서 급속도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뭐 가까운 미래에 실행될 수 있는 것들도 있겠고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겠고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 또 몇몇 그 해외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좀 이른 그런 부분들도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 비가역적으로 오고 있다. 한번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방향성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같이 새롭게 생겨나는 기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인데요. 변화가 이런 새롭게 생겨나는 기회에 대응해서 최근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VC들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특히 우리는 또 뭐 2000년대 초에 2007년에서 2013년 정도 그 사이에 한번 클린테크 1.0이라고 지금 돌이켜 얘기하는 한번
버블 붐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붐 버블을 겪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 최근의 트렌드를 클린테크 2.0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이때의 글로벌 VC들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재윤주 대표께서 좀. 네, 그 방금 전에 곽원철 상무님께서 이제 비가역적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저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사실은 뭐 이미 한복판에 와 있는 커다란 변화를 표현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클린텍 1.0이라고 이제 와서 이제 돌아보면 말할 수 있는 한 번의 웨이브가 그 2000년대에서 보통 6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 한번 그 웨이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특히 그때 당시에 클린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에너지, 재생에너지 영역과 관련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성장이었고, 그때 한 250억 달러 정도의 벤처캐피털 자금이 실제로 투입이 되었는데 그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대다수의 벤처캐피털들이 당시의 투자로부터 손실을 입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 해당 영역이 좀 소강기에 접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 다시 좀 이와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빠르게 그 벤처캐피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60억 달러가 한 해 동안 투자가 됐고, 이게 2013년 대비로 보자면 한 40배쯤 성장을 한 그런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특히 그 전체 벤처캐피털 마켓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18%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거에 거의 4배 정도가 되는 그런 빠른 속도로 이 해당 분야가 성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의 성장이 그럼 과거의 그 클린텍 1차 붐과는 좀 뭐가 달랐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당시 애초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좀 좁은 의미의 클린텍에 대한 투자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클린텍이란 말보다 클라이밋텍이라고 해서 기후기술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있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들은 단순히 에너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전환적 변화와 시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클라이밋텍의 이제 붐에는 단순한 에너지 영역을 넘어선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영역적으로 봤을 때 클라이밋테크의 붐을, 그러니까 클라이밋테크 분야의 VC 투자의 붐을 가져온 것은 모빌리티와 운송 영역, 그리고 사실 팔루라고 부르는 푸드 애그리컬처의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빌리티 쪽은 뭐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에 말하자면 약진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었고요. 팔루 이 푸드 영역으로 오면 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 푸드 같은 식물성 대체 식품이나 비건 시장이 커진 것이 또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재밌는 것은 애초에 클린텍 1.0이 B2B 시장 중심의 투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면, 소비자의 변화되는 인식, 그리고 실제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위기 의식이 반영되는 그런 소비자 시장에서의 변화가 또 클라이밋테크 그 투자의 붐을 이끌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런 저희가 이제 뭐 이름을 들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주요한 그런 뭐 세콰이어나 클라이언트 포킨스 같은 VC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쪽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클라이밋테크 투자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VC로 수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VC들이 스타트업들만이 막 앞서가서 만들어내는 변화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의 재편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넷제로를 선언하고 있는 대기업이 뭐 이제 1000개 글로벌하게 봤을 때 1000개를 넘어서는 정도로 전반적인 산업 전체 경제 전체 개편이 일어나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클라이밋텍 그 VC 분야의 붐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비가역적 변화를 저희가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빠르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세일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정부 관계자는 모시진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에너지나 환경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부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정부의 정책, 에너지, 환경 모두 전 국민의 삶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정책에 의해서 이게 에너지나 환경 분야가 어떤 산업적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전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정부가 선의로 어떤 정책을 펼치겠지만 선의의 정책이 반드시 꼭 좋은 선의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세일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클린텍이 발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 순환 가능 경제가 구현이 되려면 소비자 국민들의 어떤 소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밌는 제가 겪었던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저희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외국의 큰 글로벌 이제 화장품 기업이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본사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리콘과 관련된 이제 저희가 실리콘을 원료로 사용을 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실리콘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기술적으로 실리콘은 이렇게 해서 100g의 실리콘 중에 70g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리콘 재활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이제 분리수거 시스템상 실리콘은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은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자기네 국가의 재활용 스트림상에서는 실리콘은 재활용한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플라스틱이나 종이 이런 것처럼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연구를 해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재활용이 가능해요. 문제는 아까 이제 경제성 말씀하셨는데 순환 자원들을 얼마나 잘 모아서 적은 물류 비용으로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재가공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쪽 산업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할수록 버려진 다음에 다시 모아져서 세척이 되고 재활용이 되면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차라리 사용이 되고 나서 이제는 사용하고 나서 사용된 병이나 패키징이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순환 자원이다라는 인식이 빨리 자리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재활용법에 따라서 패키징이 재활용용이 보통 어려움 이제 3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돼 있는데 그 기준들을 보면 패키징의 자체 재활용성보다는 지금 현재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하시는 인력들이 얼마나 쉽게 이걸 분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재활용 용이성이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 가능하냐, 얼마나 순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냐랑은 좀 관계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이 재활용의 시각, 소비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미국의 테라사이클이라는 이제 재활용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루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쓰고 나서 이제 사용하고 남은 패키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UPS가 수거를 해서 다시 갖다 주거든요. 결국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순환 자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트업 CEO 분들께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그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일화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투자자인 재현주 대표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재현주 대표가 보시기에 그렇다면 이제 그 클린테크 분야의 그 VC 투자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뭐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투자 대상을 찾는 과정, 뭐 골라내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뭐 투자자 입장에서 뭐 좀 다르게 적용하는 뭐 기준이나 접근 방법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투자의 대상을 판단할 때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오히려 다르게 접근하는 것은 투자 대상을 선별해서 한 이후의 활동들,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클라이밋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것 한 부분은 클라이밋 테크라고 하는 분야가 아까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을 동등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크게 보자면 저희가 중요하게 클라이밋 테크 영역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은 특히 이제 B2B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영역에서 그 이후에 과연 이 회사가 그 시장, 그러니까 고투마켓의 그 전략과 그 시간 리드 타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게끔 투자자로서 서포트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가능해 보이는가, 이제 그게 저희가 클라이밋 테크 분야에 접근할 때 기존의 다른 분야들의 투자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좀 숫자들을 찾아보니까 좀 흥미로운 것은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들이 시드 투자를 받은 다음에 시리즈 A까지 36개월 안에 가는 그런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들으셨을 때 높게 느껴지시는지 낮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스타트업, 그러니까 클라이밋 테크 아닌 전체 스타트업들을 평균을 보면 그게 19%, 2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클라이밋 테크 분야가 더 시드에서 시리즈 A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다, 생존율이 높다. 이제 그렇다면 그건 왜 그런가?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연결되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다른 일반 VC하고는 또 굉장히 좀 다르게 클라이밋 테크 딜에서 약 4분의 1이 코퍼레이트 인베스터,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특히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난 요번에 세컨 웨이브의 클라이밋 테크 붐을 이끈 모빌리티 트랜스포트 분야에서는 특히 기업 인베스터의 참여 비율이 높아서 3분의 1까지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클라이밋 테크 분야의 많은 솔루션들이 단일한 하나의 프로덕트로서만 혁신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 에코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지 실제 탈탄소의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구조를 짤 때부터 그리고 투자 이후의 서포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엔드 유즈 마켓이 될 수 있는 그런 코퍼레이트 클라이언트들과 처음부터 협력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자 구성 자체를 그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관들과 함께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밋 테크 분야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1차 클린텍 붐의 그 실패를 딛고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클라이밋 테크 투자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전략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C드에서 시리즈 A로 넘어가는 비율이 오히려 일반적인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클린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짐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 대기업 관계자로서 굉장히 고무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오세일 대표께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런 좀 고무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클린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으로서 좀 특별히 좀 부딪히는 어려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령 투자 유치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좀 겪었던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클린테크 기업이든 일반 스타트업이든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윤 창출을 해야지 그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에비던스를 만드는 게 처음부터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통해서 실제 이렇게 클린텍이 구현이 되고 있어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반 스타트업과 저희 같은 회사들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규제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랑 다른 방향으로 이제 클린텍을 통해서 순환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지만,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처음에 어필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저희들의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재현주 대표님께서 클린텍 기업들이 시드 투자에서 시리즈 A 투자로 넘어가는 비중은 높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시대적인 특성, 지금 클린텍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시리즈 A 투자를 받는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이제 시리즈 A에서 시리즈 B 투자를 받는 클린텍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목을 받지만 그 주목을 받는 만큼 이런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는 클린텍 기업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실제 느끼는 바고요. 그래서 이 클린텍 기업으로서 이제 저희처럼 어떤 뭔가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라고 해서 좀 다른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시도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클린테크라고 모으고 있고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았지만, 아까 재현주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클라이밋 테크, 클린테크 굉장히 분야가 넓거든요. 저희 앞 세션에 키노트 발표해 주신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마뉴엘 야가릭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사실 우리가 하는 현재 2020년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비즈니스는 다 클라이밋과 관련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윤태한 대표랑 오세일 대표가 클린테크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나오셨지만 사실 하고 계시는 사업의 종류나 성격이 사실 굉장히 틀리거든요.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좀 어색할 정도로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클린테크라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윤태한 대표께서 한번 어떤 클린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다른 주체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가령 뭐 VC와 같은 투자자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또 정부 공공 부문에 어떤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일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뭐 모든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이긴 하지만 특히 클린테크라고 하고 클라이밋테크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조금씩 시장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도 이제 7년 전에 창업을 해서 이제 3번 정도 실패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4번째 도전하고 있는 건데 제가 7년 동안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 주변에 이제 다양한 그런 오세일 대표님과 유사한 아이템도 있었고 뭐 이 클라이밋 체인지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명 두 명씩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30대의 창업가들이 모여서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를 해결한다라는 모임이 점점 줄어서 이제 3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15명이었는데 그 정도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는 뭐냐면 일단 클라이밋텍이나 클린텍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정책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시그널이 옵니다. 그게 이제 비가역적인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니까 이제 막상 대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정부에서는 당장 이 닥쳐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당장 수소문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알고 보니까 더 그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클라이밋텍에 주목받는 기업들이 조금씩 더 많은 시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 실패했던 많은 제 주변에 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기업가분들이 왜 실패했는가 보면 정말 예측 가능하고 그 더 큰 시장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비가역적인 어떤 조건들이 너무 늦게 온 거죠. 그래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가분들이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고 이 환경 정책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있었다면 훨씬 더 그 정책을 예측해서 더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바라는 것 중에 크게 한 가지가 최근에 중기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중기부에서 그린 뉴딜 뭐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걸 했고 그 그린 뉴딜 기업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걸 어플라이 해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류 체계에 저희는 어디도 들어갈 수가 없는 대부분 제조 중심의 회사들이 이제 그 분류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융합적인 사고로 해서 새로운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과거에 정부가 만들어놓은 오래된 분류 체계에 끼워 맞추려니까 기회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기부의 어떤 그린뉴딜 분류 체계가 과연 현실 타당한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어려운 그 분류 체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어떤 그 새로운 이런 클라이밋 문제를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보고 많은 그 협업들을 이제 하시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런 GS ENR이라는 풍력을 전문을 하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잘하는 것과 또 대기업이 잘하는 것을 서로 협업해서 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갑과 을 개념으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협업과 서로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파트너의 관계로서 스타트업들을 육성해주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밸류를 창출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투자자의 자본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업가들에게 더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 큰 용기가 될 것 같고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서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이 정도가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라는 게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다면 VC 관점에서는 또 다른 주체들,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의 또 정부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은지 대표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처럼 이제 들렸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희망의 신호들이 뭐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의 이면의 숫자들을 좀 또 뜯어보면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게 이제 글로벌 벤처 캐피털 마켓에 이제서 일어나는 클라이밋 테크를 둘러싼 변화인데 이 전체 클라이밋 테크 벤처 캐피털 투자의 절반은 북미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 3분의 1은 중국입니다.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굉장히 적은 비중이 그리고 그 남은 분야 부분의 상당 부분은 당연히 유럽이 가져가고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당연히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죠. 여전히 굉장히 그 저조하고 이제 미미한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윤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5명이 3명이 되는 그런 뼈아픈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근데 당연히 특히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비가역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저희도 여기 그 클라이밋 테크 영역을 훨씬 더 본격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잡아가면서 투자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대기업에 바라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실은 그 아까 그 넷제로 기업이 1000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탈탄소 솔루션의 영역과 양은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시고 또 투자도 많이 일어나면 좋겠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데다 투자하면 딱 좋겠어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이런 거가 딱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탈탄소 솔루션이라고 하는 커다란 의제를 두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파트너로서 그 좀 장기적인 시각을 두고 그런 방식으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정부에서는 뭐 방금 전에 그 윤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실 이런 기후 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진 데에는 그 사회화되는 여러 비용들이 제대로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 처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런 왜곡된 사회화된 비용이 세매지지 않는 이제 왜곡된 구조 안에서 경제성의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다 보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된 경제성에 대한 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프레임워크가 이런 사회화되는 비용을 제대로 카운트해서 조금 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방향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굉장히 원하시는 바가 많으신데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 다른 주체들에게 기대하는 바, 또 VC 관점에서 다른 주체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들었는데, 그럼 대기업은 기대하는 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윤태한 대표님께 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5에서 셋으로 주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클린테크 스타트업들이
역시 뭐 좀 제네럴한 질문입니다만 생존을 넘어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점들은 뭐가 있을까? 내지는 보다 넓게 어떤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한지는 한 13년 정도 됐고 창업한 지 한 7년 만 7년이 다 돼갑니다. 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정부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도 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장에서 제가 이제 전체 클라이미텍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재생에너지라는 분야를 조금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생태계가 먼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런 형태가 지향돼야 되고 또 보다 바텀업 방식으로 아래 그 시민들에서부터 그리고 그 시장이 커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덴마크와 그 독일이나 이런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특정 대기업들이 어떤 특정 그 시골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들어가서 난립을 합니다. 잘 모르시는 7, 80대 노인분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발전 사업을 하는데 동의해주고 땅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기업들이 난립하면서 땅을 확보하고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다 그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이런 탑다운 방식 또 착취 구조의 이런 비즈니스로는 이 주민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50년까지의 탈탄소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충분히 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점을 바꿔서 이 처음부터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절차적인 정의와 분배의 정의를 잘 지키면서 이 앞으로의 개발 과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주민들과 투명하게 그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같이 투자에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재생에너지가 100%가 전환이 훨씬 빨리 될 수 있을 것이고 탈탄소의 목표도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으로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더 크게는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조금 더 친환경적인 어떤 선택들, 구매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기존의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런 전환 과정들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장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아젠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말씀 의견 많이 들었고요.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럼 현재 이 세션을 시청 중인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두어 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 클라이밋테크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 네, 뭐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넓어서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빌리티 영역과 그 푸드 에그리컬처 영역이 지금 현재 클라이밋테크 VC 투자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어떤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것이 막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딱 제가 지금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여기 뭐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두 기업 역시 좋은 성과를 만들면서 잘 성장해 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푸드 영역에서는 뭐 식물성 대체국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지구인 컴퍼니 같은 기업도 이제 서브웨이 같은 체인점에 직접 납품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메뉴로 출시되면서 규모화를 점점 이뤄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축산업이나 농업도 탄소 배출이 굉장히
탄소 배출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클라이밋테크 영역에서 이제 오늘 나오신 기업 중에는 없지만 이제 클라이밋테크 영역 중에서 굉장히 주요한 영역이라서 특히 그쪽 분야에서는 뭐 지구인 컴퍼니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컴업 2020은 글로벌 행사고요. 지금 저희 세션도 패널 토론도 한국어 채널과 영어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 채널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영어 채널에서 나온 질문은 그냥 제가 해석해서 읽겠습니다.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어떤 그 생활 패턴, 퍼블릭 헤빗을 에코프렌들리한 액션으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 비즈니스 환경 비즈니스들의 어떤 인볼브먼트도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컬 SME, 그러니까 지방의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서큘러 이코노미에 얼라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굉장히 그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세일 대표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 관점에서 그럼 소비자들이 어떤 이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관점에서는 업사이클링이 목적이 아니라 리사이클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원으로서 재활용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그냥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환자원이라는 개념하고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을 어떻게 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친근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소비자들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에 대한 이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가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지금 물을 사 먹잖아요. 이제 그렇게 인식이 바뀐 것처럼 패키징 같은 경우도 한 번 쓰고 이제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패키징은 다시 사용될 거야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서 이걸 버릴 때도 이게 쓰레기니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일본을 가보면 제가 동경에 가서 놀랬던 일인데 골목마다 이제 페트병을 씻어서 사람들이 버려놨는데 정말 새 페트병처럼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걸 깨끗하게 버리는구나. 라벨도 다 띄고 심지어 병 뚜껑도 다 떼서 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SK케미칼에서 PCR 그 이제 포스트 컨텀 레진 이제 PCR 만들기 위해서 이 페트병을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페트병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변하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밸류 체인에 껴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대기업과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쿠팡이나 이렇게 뭐 대한통운처럼 물류회사들이 같이 인볼브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작은 기업들도 실질적인 재활용 산업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리사이클, 업사이클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어떤 사용자들, 컨슈머의 행동 패턴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면에서는 윤태한 대표의 루트에너지의 사업 모델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혹시 그에 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자원 쪽은 아니지만 에너지 쪽인데요. 앞으로 국내에서 이제 전기요금 체계가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발전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일수록 더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가장 수요 시간대가 높을 때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까 로컬에 있는 중소기업들일수록
더 저렴한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에 이제 인근에 그 태양광 풍력이 많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인근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했을 때에는 원가 자체에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로컬 SME에서 순환경제 측면에서 어떤 원재료적인 측면 재활용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가장 그 원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 에너지 비용들 이런 것들도 로컬일수록 더 이점을 갖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작업이긴 하지만 이런 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공유 경제 그리고 순환 경제에 그 에너지 분야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름 그 시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초과가 돼 버렸는데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각자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다 하기는 그렇고 꼭 이 마무리 그 발언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윤태한 대표님. 예, 전체를 대표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산업연구원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 그 탈탄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려면 약 1,000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산업들이 그런 탈탄소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비용을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조만큼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폐기물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음식, 수송 이 모든 분야에서 이 탈탄소로 가기 위한 그 정말 스타트업들의 연합군들이 대기업과 협업해서 잘 뛰어간다면 그 비용이라고 보는 관점을 새로운 투자의 기회, 새로운 자산을 쌓는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두 분은 꼭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1,000조의 비용이 든다는 거는 뭐 1,000조의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모두 바쁘신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 또 패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